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제 설명해야 할 내용이 자기소개서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건데, 사실은 그 얘기보다 먼저 밑을 보지 마시고 혹시 가만을 좀 보세요. 혹시 별을 보신 기억이 드세요?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가만을 혹시 별 이름을 알고 계시면 있으십니까? 네, 별. 목표시각은 별 자리. 별 이름을 아시는 분? 한 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이과인가 문과인가? 이과? 사실은 가만을 올려보면 뭐가 보이세요? 인공위성이요.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이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얘기는 금기사항 중에 하나인데, 어머니들 많으신데, 여성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한 축구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군대 있을 때 처음 고초스러 나갔는데, 저희 군대 고참이, 보통은 이제 제가 군대 생활 때는 많이 때렸어요. 근데 한 고참이 한국대 초등학과 나오셨는데, 그 양반이 같이 별을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별자리를 알려줬다고요. 그냥 볼 때는 별이 많구나 이랬는데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여기는 오리온자리고 저거는 페가수스고 저거는 백조자리고 백조자리에 알파별이 대면이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봤던 걸 되게 많이 읽어내시더라고요. 별 보면, 별자리 보면. 아니면 어머님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렇게 연예인들 딱 보면은 눈을 R팀에 있는지 B팀에 있는지 금방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제 신문사 후배 기자 중에 여자 기자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주로 문화나 예능부 주로 기자를 했던 친구인데요. 몇 달 전에 밥 먹다가 그 친구가 TV를 보면서 연예인 딱 나오니까 선배 쟤네 둘이 누구 닮지 않았어? 딱 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가 사실은 쟤네 같은 데서 하는 거야, 같은 데. 그러니까 연예인 기자 워낙 오래 하니까 대충 제가 읽어내지 못하는 걸 그 친구 읽어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들이 나중에 학생부를 보거나 아니면은 자소서를 쓰고자 하는데, 사실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거의 아이들이 보면은 우리소개서 써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읽어요. 밤하늘의 별이나 연예인의 얼굴이 아니고, 나를 읽어내지 못하고, 혹은 나를 기록한 학생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 뭐냐면,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떻게 읽어낼까?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때 위틀리하고 그랬어요. 야구를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야구를 안 하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야구했던 친구 중에서 프로에 간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아들놈하고 야구장에 가면 테이블석 같은 데에 앉아있으면 제가 그 투수가 던지는 구질을 맞춰요. 지금은 체인지업이고 지금은 푸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처음에 안 믿어요, 자꾸. 그냥 느리게 던지면 커브고 빨리 던지면 직구 아니야, 아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DMB 시청을 하면서 자기가 해설을 같이 들으면 아빠니까 맞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조금 많이 알고 있거나 그러면 남들과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남들과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남과 다른 전략일 거고, 아니면 남과 다른 자기소개서가 될 거예요. 제가 사실 월요일 날 제수형을 상담을 받았어요. 진짜 울컥했어요. 울컥했어요. 거의 매년 제수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제가 이제 중계동에서 수업하지만 강남에서 제가 수업을 하니까 제수생들이 많이 만나요. 1년에 400번 정도 상담을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예요. 근데 한 친구 어쩌냐, 내신이 문과생이었는데 내신이 1.7 정도 나왔어요. 탭스는 930. 그 다음에 6평은 몇 개 정도 주려면은 6개에서 8개가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이 친구가 제수를 했거든요. 사실 이 친구는, 그래서 내가 너 서울대만 생각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되게 영문에 가서 해피하다. 자기 영문과를 가고 싶어서 보니까 최우수상 그 친구가 영어 관련된 거 있잖아요. 교과 최우수상이나 아니면 영어 토론 최우수상이나 영어 발표 최우수상이나 이런 것들 최우수상 영어 관련된 거가 4개가 있어요.
이 학생이 작년에 어딜 썼으면 그냥 갔을까요? 걔는 연대나 고대, 영문과를 회피하다고 생각했죠. 지금 서울대만 아니에요. 어디 가면 그냥 갈까요? 사실 걔는 연대나 고대 종합전형보다는 특기를 썼으면 갔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일단은 너는 내신이 나쁘니까 교과가 활용되는 내신 관련으로 못 쓴다. 자, 이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는 외고에 도 있으니까 특기를 쓰지 말자. 결국 서울대 하나 쓰고 나머지는 거의가 뭐냐면 수능으로 갔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면 걔는 사실은 작년에 썼으면 고대 국자는 거의 100% 맞아요. 연대는 아마 연대 특기 같은 경우는 취업을 기다렸을 때 왜냐면 이제 종합하고 특기 중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지금 전형책에서는 특기가 가기 좀 쉬워요. 종합생활. 만약 스펙이 있다, 외부 스펙이 있다면 아까 그 친구처럼요. 왜냐면 특기 전형 같은 경우는 수시 1차이나 2차이나 연대 같은 경우는 수시 고대도 마찬가지로 1차이고요. 종합전형 수시 2차였어요. 항상 우리들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강박관념이라고 보면은 혹시 될까 보다 걱정 많이 해요. 혹시 내가 연대 썼다가 또 고대 썼다가 한양대 썼다가 합격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죠, 사실. 마치 되게 잘했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사실 그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안 썼어요. 제가 볼 땐 담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아이의 별을 보고서 별자를 읽어내지 못했던 거죠. 그 백조자인지, 처녀자인지를 읽어내지 못했던 거죠. 사실 그 친구는 특기 전형을 썼어요. 그건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6평이나 아니면 뭐 9평에서 6개에서 8개를 틀렸는데, 순위에서 정말 걔가 서울대 같은 데 나왔다. 사실 올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언대 만점자가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문과만 놓고 봐도, 뭐 의대가 아닌데, 이과 의대가 아니더라도, 문과만 놓고 봐도 언대 만점자, 특히 사탐에서 이제, 사탐은 아시겠지만, 한국과목 같은 경우는 사탐도 마찬가지로, 표절 반영이가 백분위 반영이에요. 백분위 반영이죠. 그래서 백분위가 안 좋을 때는 사실 언대 만점자 중에서 사탐 하나가 완전히 죽순해갔어요. 서울대는 제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걸 그냥 안고 갔습니다. 연대는 갔는데 서울대 떨어졌어요. 제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아이의 상황들을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읽어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단순히 자기소개서가 어떻다 이런 것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사실 중점은 그겁니다. 사실은 지금 학생부 종합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거는 세세한 분석을 오늘하는 컨셉은 아니고 오늘은 주로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 전에 과연 우리 아이가 쓰는 게 맞는지 이거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같은 학교 학생들이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서울대를 썼는데 이과예요. 둘 다 공대를 썼어요. 근데 한 친구는 내신이 1.25예요. 또 한 친구는 뭐냐면 내신이 2.2입니다. 보통 평균 내신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거 계산하라고 많이 학원에 들었을 텐데 둘 중에 누가 되는 게 정상일까요? 1.2가 되는 게 1.25가 정상일까요? 2.2가 정상일까요? 1.25 중에 누가 됐을까요? 2.2가 됐어요. 아마도 1.25 같은 학교세요. 여기권 학생은 아닌데 아마 1.25 맞고서 떨어진 부모는 2.2가 된 거를 도저히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이해 못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은 학생부를 분석해보면 나와요. 걔가 왜 됐는지. 아마 이제 설명이나 이런 것도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심한 과목에 대한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뭐 물리추 했는지 안 했는지, 공대를. 어떤 친구 물추를 안 하고 생추하는 애들 있죠. 그래서. 심한 과목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내신밖에 좋나요? 나쁘나요? 심한 과목 선택자가 적죠. 적은 거는 25명 선택한 경우도 있어요. 내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내신 안 나온 거를 서울대가 인정한 거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지균이 학생부 교과전형인가요? 종합전형인가요? 교과인가요? 종합. 사실은 서울대 지균도 종합이 바뀌었습니다. 교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과는 뭐만 봐야 돼, 학생부에서? 8번만 봐야 돼. 사실은 서울대 지균은 8번만 보지 않아요. 언제부터 안 봐요? 사실은 서울대가 지균 도입하기 전까지 내신 6.00 있죠? 보통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예전에. 지균이라 제가 없었을 때. 1.00이 나온 게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나왔어요. 서울대가 지균 도입하고 첫 해는 아니지만 한 3년 지나가니까 1.00이 최대 몇 명까지 나온 게 있는지 아세요? 130명.
서울대에서 이제 학교들한테 경고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내신의 기지. 만약에 이 경고가 안 먹히니까 서울대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학생 교과 전형을 종합으로 바꿔버렸어요. 지구교정. 아까 케이스는 제가 지금 케이스는 아니고요. 일반 케이스인데 사실은 서울대 지금도 내신 반영률이 갖고 있는 퍼센트가 많이 줄었어요. 만약에 내신을 반영하는 거라고 한다면 자소서에 대한 거는 우리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양적, 예를 소위 말하면 실제로 교과 전형을 8번 반영하게 되면 통계 프로그램하고 돌려버리면 얘가 될지 안 될지 금방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교과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바뀐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교과대에 오셨다, 우리 아이가. 그러면 사실은 자소서 많이 안 줍니다. 반대로 종합전형 중심으로 고민할 거면 자소서가 중요해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한 판단들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은 뭐냐면 이게 자기소개에서 너무 과잉되게 해서 너무 많이 희망을 가지셔도 안 되고 이걸로 뭐가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반대로 너무 과소평가해가지고 비관적으로 자소서 잘 쓴다고 뭔가 될 게 안 될까? 안 되게 될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적정한 수준에서 자소대나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자소서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대퇴시킨다고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단 먼저 바탕은 뭐냐면 학생부가 잘 만들어져 있죠. 얘들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장래희망 말고 간단한 건 있는데 장래희망이 뭘로 되어 있는지. 예전에 되게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 장래희망을 소위 말하면 그 병역, 예를 들어 CEO다. 근데 점수를 딱 보니까 우리 아이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과를 바꿔서 어디로 가죠? 소비자 아니니까 농경대 써요. 근데 다 어떻게 되셨을 때는? 떨어져. 실제 소비자에서는 대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면 병역 스펙 같은 데를 다 전멸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대 쪽에서는 의대 스펙 갖고 있던 애들을 다 의대 스펙은 간단하게 이거죠. 선택한 게 화학하고 생물.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봉사활동 주도했던 애들을 전멸시켰던 애들이 있어요. 대놓고 물어봤거든요. 사실은 수능 시험, 수능 과목 선택까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문제에서 사실 그 계기가 뭐 있었는데 공대 교수들이 서울대 걸로 참 기준 나왔죠. 서울대 경제교수들이 아이들 면접 보러 왔는데 원래 그 전에 의대랑 공대랑 같이 선발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모집단에 나갔던 건 아니고 교수들이 소위 말하면 섞여서 의대 교수와 공대 교수가 섞여서 소위 말하는 이과 자원들을 뽑았었는데 의대에서 먼저 제안해서요. 실제 의대 성향 애들과 공대 성향 애들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교수들이 따로 면접을 들어가자 라고 해서 공대에서 그래 좀 한번 해보자. 너네가 좋은 애들 가져가자는 건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뭐냐면 의대 소위 말하는 스펙 갖고 있는 애들을 서울대 공대에서 전멸시켜서 이거 뭐냐면 점점 그런 우리가 통계로 대량화될 수 없는 수치들이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졌고 그 중요해졌기 때문에 아마도 추천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 때문에 아마 여기 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더니 소위 말하면 정량적 평가가 될 수 없는 정서적 평가와 관련된 얘기들을 오늘 제가 조금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좀 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PPT를 준비하다가 PPT 너무 뭐랄까 이렇게 간단하게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 좀 들어서 거의 강의같이 좀 해볼까 합니다. 칠판은 없지만 그래서 이게 외투를 좀 벗어도 되겠죠. 저기요. 네. 이 뒤에서 들으면 마이크 소리가 퍽퍽 돼요. 그러니까 전달이 잘 안 되고 네. 말씀이 빠르신 건지 모르겠지만 퍽퍽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나요? 퍽퍽 되고 잘 안 들려요. 중간이 막혀요. 좀 나은가요? 좀 나요? 목소리가 안 좋다는 거 말씀 말고요. 좀 나은가요? 네. 네, 괜찮은가요? 그럼 이걸로 쓸게요. 자, 자기소개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거 여쭤보기 전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 아이를 그 대학, 어떤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학이 우리 아이를 뽑아줬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혹은 나를 뽑아줬으면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선택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예전에 연애할 때 생각해 보셔도 돼요. 어머님들이 주로 선택하진 않았을 거고 아버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머님을 선택하셨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방법으로 선택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수능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냥 100번의 점수를 집어넣어서
가서 그냥 설득시키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완전히 객관화되기가 좀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만약에 이런 건 어떨까? 제가 막 강의를 하는데 뭐 물리학 강의를 했어요. E는 MC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아인슈타인 상대적으로 막 설명했어요. 되게 맞는 것 같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근데 저쪽에 한 분이 손을 번쩍 드세요. 홍 선생님이 금방 설명하신 게 잘못된 개념인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가 누구냐면 명찰을 달렸는데 하이스트 물리학과 교수예요. 자, 그러면 그분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제 말을 믿겠습니까? 좀 서운한데요? 근데 그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연대 입학전형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 얘기랑 연대 입학전형 얘기가 달라요. 누구 말을 믿으시겠어요? 연대 설명이나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상대방을 설득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이죠. 배경입니다. 예를 들면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는 뭘 많이 알 것 같아요. 물리학을 많이 알 것 같죠? 저보다 훨씬 더. 그래서 사회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면 설득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상훈 친구의 내신이 1.00이에요. 그 다음에 텍스가 990, IBT 120점, 그 다음에 AP가 다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그 학생은 똑똑할 것 같으세요? 안 똑똑할 것 같아요? 대화를 안 나눠봤어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무조건 똑똑해 보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이거는 뭐에 들어가는 거냐면, 서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지표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교수를 많이 봤는데, 얘가 민사고인데 진짜 민사고의 내신이 2.0 정도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서울대가 이제 외부 스펙을 쓰진 않지만, 교내 토론대에서 수상을 다 했어요. 특히 자기 전공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그 학생은 만나보진 않았지만 왠지 보고 싶어지죠. 똑똑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게 있는지. 자, 그럼 먼저 확인한 게 뭐냐면 자료집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료집 6페이지 보면 나중에 그 모르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희 그 타입교육 연구소 내에서 실제로 이제 서울대 전형들이나 다른 학교도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합격했던 학생들을 계량화시키는 과정들을 좀 합니다. 그 계량화시키는 과정의 결과물들이에요. 지금 보면 얘도 막대 그래프가 잠깐 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막대 그래프는 좀 조그맣니다. 이거 나중에 상담 신청하시게 되면 다 정확히 설명을 다 들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거 설명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대 일반전형 경제학과 친구죠. 이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 점수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시겠지만 1.0. 최고 낮은 게 1.67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이 1.28로 나와 있어요. 중간에. 이게 뭐냐면 서울대 경제학과 붙은 친구들의 평균 내신이 1.28에 우리가 확인한 걸 가집니다. 최고 내신이 1.0입니다. 이 지금 막대 그래프 맨 위에 있는 겁니다. 막대 그래프. 맨 좌측에. 그 다음에 심화 과목이라 나와 있는 거죠. 심화 과목을 몇 개 선택했는지 아이들이. 평균은 한 과목 정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서울대 경제학과원들은. 심화 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애도 있지만 심화 과목을 선택한 아이도 있다. 근데 뭐도 있냐면 학술 동아리 몇 개 있었는지 합격한 애들 평균이 2개. 최고 많았던 애는 4개. 그 다음에 여기 독서 권수가 나와 있는데 32권 나와 있죠. 32권. 서울대 경제학과 붙은 친구들 여기 사실은 거의 지원자들 평균인데요. 32권 정도 있어요. 정보 관련된 독서. 우리 아이는 학생들 독서 목록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의대는 번호판. 과나 대학에 따라서 권수나 또는 내신이나 지금 내신만 주로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내신 말고 나머지 것들과 관련된 봉사 시간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 캠프 활동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걸로 이제 계량화 시켰어요. 많이 계량화해서 되게 좋은 수준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되게 좋은 인상이 있고 아마도 입사관이나 교수를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우리 아이가 어떤 객관적 스펙들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보셔야 돼요. 학교와 내신이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이 자소서 강의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물론 3학년 때 어떻게 이걸 꾸며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별 신청을 하시고 그걸 어떻게 꾸며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 이제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독서를 해야 될 건지 3학년 때 굳이 한다면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 건지를 잡아줄 수 있지만 이거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첫 번째 이런 것들 설득은 필요하지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스펙이 좋다면 사실은 가소서가 아주 뭐 완전 개판으로 안 쓰면 웬만큼 나오실 것 같아요. 이런 설득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뭘 설득하실까요?
또한 설득한다. 어떤 설득이 있을까? 상대방 설득한다. 혹시 아버님이 뭘로 설득하셨나요? 어머님들을? 논리로 설득하셨나요? 아, 당신이 나하고 왜 결혼해야 되는지 판단 논법에서 구성하고 논증하셨나요? 아니면 어머님들이 아버님한테 가방을 나한테 사줘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셨나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명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자기소개서를 논리적으로 쓴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사실 설득의 가장 낮은 단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나하고 결혼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는 사실 낮은 설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설득 말고 뭘로 설득할 수 있을까? 자기소개서. 오늘 사실은 가져와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설득이 있어요? 가장 파워풀한 설득 방법은 아마 제 생각에 일단 스페이스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정서적 공감으로 가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광고 같은 경우 보면은 설득을 해내잖아요. 이 물건을 사주세요 라고 설득하는데 설득할 때 누구를 제일 많이 쓰죠? 혹시 스페인 있는 사람 쓰나요? 아,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학 치과에서 추천을 이러면서 표현하면 스페인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광고는 극소수죠. 주로 광고에 누가 나오나요? 연예인들이 나오죠. 이런 정서적 공감을 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에요. 친밀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정서적 설득이라고 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니? 누구? 하나만 얘기해줄 수 없을까? 몰라? 그냥 혹시 아세요?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교수들이 만약에 그 가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공감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광석이라고 얘기했으면 어떨까요? 그럼 궁금해져요. 왜 이 나이에 김광석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그가 뭘 듣고 싶은가. 연애에 성공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연애에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면 되나 안 돼요? 아버님도. 안 되죠.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영화를 봤어야 되죠. 교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수가 공감하는 방법은 그가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방법 단순히 나를 뽑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떨어지면 본인이 슬퍼해요. 이런 식의 설명이 아니고 그와 첫 번째는 정서적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서적 공감이 전공에 대한 관심입니다. 물론 전공 지식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그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최악이겠죠. 만약에 국문과를 좋아했던 친구가 장래 희망이 뭐냐면 행정고시 패스예요. 그럼 국문과를 쓰면 어떨까? 그 친구도 호감을 느낄까 느끼지 않을까요? 저기를 느끼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와 어떻게 감성적 소리를 만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거를 만드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혹시 드라마 보시고 우신 경험들 있으나요? 풍문으로 들어서 보시면 어떠세요? 감정이 이입되시나요? 어떠세요? 보통은 드라마나 영화 보고 우신 경험들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 저 여쭤볼게. 혹시 필리핀에서 태풍이 나서 5,000명이 죽었어요. 그 소식 듣고 뭉쳤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요번에 독일 비행기가 알프스에 떨어져서 죽었죠. 150명이. 혹시 그 기사 보고서 우셨던 경험 있으세요? 우셨나요 혹시? 안 울죠? 사실은 진짜로 죽는 건 뭔가요? 드라마 주인공은 진짜로 죽나요? 가짜? 나중에 런닝맨 진짜 이름표도 있어요. 그쵸? 죽은 것도 아닌데 우리 슬프하게 울어줘요. 근데 반대로 진짜로 150명의 비행기가 떨어져 죽었는데 우리는 이만한 상처가 안 보여요. 공감하지 않는 거죠. 그 공감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이 자기소개서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냐. 너의 장점과 단점 이런 이제 4번 항목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본인의 성장 비결이나 4번 항목 쓰는 데 애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한국인의 의미가 끈기. 저는 되게 의미가 소위 말하면 끈기가 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로 굴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이 올랐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어떠세요? 일단은 좀 그렇게 쓰면 민망하지 않아요? 스스로 되게 끈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정말로 끈기가 있어 보이나요? 저 똑똑해요. 얘기해서 똑똑해 보이나요? 아니죠. 사실. 사실은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맹자 예를 하나 들게요. 맹자의 양해한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헌종이라는 의식을요.
제사를 지내러 이렇게 소를 바치러 가는데 소가 막 물어요. 안 갈라. 왕이 딱 보고서 야, 쟤 불쌍하다 울고 있다. 쟤물 바치지 마라. 그래갖고 양으로 대치합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왕이 쪼잔하게 소가 아까워서 양으로 바꿔준다. 그랬더니 맹자가 물어봐요. 진짜 아까워서 바꾼 거냐. 그랬더니 설마 내가 왕인데 소 하나가 아깝겠냐. 왜 바꿨나 그랬더니 양이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왜 바꿨는지. 그랬더니 맹자가 한 말이 뭐냐면 소는 봤는데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봤죠. 근데 양은 못 봤죠. 자기 속에서 첫 번째 감성적 호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체성. 추상화시키면 절대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논리도 필요해요. 논리는 언제 필요하냐면 나중에 면접장 필요해요. 스펙은 서류에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제가 볼 때는 정서적이고 공감적인 거예요. 같은 것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좋은 자기소개 쓰는 방법이 뭐냐? 자기소 문항이 몇 개 있죠? 문항이 몇 개 있나요?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에 대한 대답을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혹시 보셨나요? 우리 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네, 확인해보고. 자, 30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이건 올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종화는 아니고요. 올해도 바뀔 수도 있어요. 대교, 작년 대교가 아닌데 변화 가능합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항목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한 배우고 느낀 점. 자, 두 번째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의 의지로 있고 노력하고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 그 다음 세 번째가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누는 협력, 갈등의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 자, 4번 항목이 이제 대학교 자율문항에 해당됩니다. 30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박스에. 뒤에 잘 들리시나 이제? 괜찮은가요? 네. 자, 근데 이 질문을 바로 떠올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자기소개서가 안 나오세요. 항상 제가 다른 걸 보자고 봤어요. 아까 제가 별자리를 시작해 봤는데 밤하늘에 봤을 때 별자리를 처음에 찾으려고 하시면서 안 잡힐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별만 보게 될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네? 안 들어 똑같이. 처음에 대답을 남과 다른 자기소개서가 나오려고 한다면 질문을 바로 대답하시면 왜냐면 이거는 사실 입시 전체의 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요 대학 기준으로 본다면 수시와 정시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얼마 되죠? 수시가 70이죠. 정시가 30이죠. 근데 사실은 수시를 중점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몇 %일까요? 비율에서? 우리가 아무 고민 없이 공부하면 그냥 1학년 때 내신하다가 1학년 때 내신하다가 내신 망하면 2학년 때 뭐하죠? 놀죠. 말로는 수능하라고 해요. 학교에서. 내신 1학년 때 내신 안 되니까 수능하고 그 다음에 내신은 그냥 대충하자. 수능 공부하자. 사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애들한테 2학년 때 뭘 하는 뜻이에요? 놀면 되는 거죠 사실은. 3학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만 쭉 생각해요. 한 번도 검토하지 않으면 한 번도 반추해보지 않으면 관성대로 그냥 나와요.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입시판을 읽을 때도 그냥 내신했다가 1학년 때 내신했다가 2학년 때 잠시 쉬었다가 3학년 때 수능하는 방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사실 실패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치 명절에 고속도로를 타면 사실은 거의 주차하게 만들죠. 이것도 남들이 하는 걸 관성적으로 사고하게 되면 남과 똑같은 선택의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얘기하면 저희 뭐 자랑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집 맨 첫 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제 저희 실적을 하나 적어놨는데 2015년 서울권 대학 수시 합격자가 508명 나왔거든요. 저희 학년들 중에서. 근데 중계동 지역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중계동 지역에서 정시를 508명 보낸 학원이 있을까요? 서울권 대학. 혹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청소리 보냈을까요? 제주도는. 청소 실적은 모르겠어요. 중계동 지역 얼마나 보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안 될 거예요. 서울권 508명을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동네 아이들도 뭘 많이 가냐면 수시로 많이 가요. 우리 술만 간다는 뜻은 아니죠. 학생 별값이 있고 학생 종합이 있고 사실 이 508명은 뭐냐면 작년에 반성적 사고를 한 사람이에요.
수시로 쭉 달려가는 게, 정시로 쭉 달려가는 게 맞던 건지, 아니면 그 길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재검토해본 과정을 겪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정시에 대한 그 뭐랄까, 이데올로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정시로 가야 된다는 생각. 이게 실제로 지방 가면 되게 심해져요. 지방 가면 뭐 이런 거죠. 지방에 특히 남부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상담에서 들은 말이 뭐냐면, 남자는 정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떳떳하게 정시로 가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수시로 가면 수시충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해주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기소개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의 자기소개서가 맞진 않는다고 봐요. 왜냐면 아이들의 삶을 딱 돌아보면 언뜻 보면 어때요?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모 병원에서 낳겠죠. 산부인과에서 낳고요.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영어 유치원을 보내거나 유치원을 보냈다가 초등학교 한 3, 4년 올라가면 학원에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생의 좌절을 언제 경험하냐면 고2 때. 그렇죠? 영재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 일정을 살아가는 거니까 끝났어요. 사실. 돌아보면 사실은 별로 인생에 굴곡이 남과 다른 뭐 어떤 이벤트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사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당면한 문제는 이 대답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가 되게 막연하고 나중에 이 대답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자기들이 그냥 대답해보면 다 똑같아요. 심지어 제가 유생활 하셨던 분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의 자기소개를 보면 거의 99% 같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학생보다 비교하거나 이런 찾아내는데 첫 번째 제가 부탁드릴 건 뭐냐면 한번 그래도 아이들한테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살아온 한 19년? 이거 다 돌아보라고. 문장을 쓸 필요가 없죠. 떠오르는 단어들. 그다음에 꼭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걸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뭐 거창한 걸 쓰지 않아도 돼요.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단어로 내가 생각나는 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단어로 막 써도 돼요. 질문을 다 잊어버려요. 질문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걸 최대한 하고 떠올려버려요. 그럼 어디서 걸리기도 하냐면요. 아주 그냥 이상한 곳에서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율학습 했던 거 하나 갖고 저 썼던 애도 있어요. 어떤 친구였냐면 지방학생이었는데 자율학습권이어서 그것도 고3 때. 걔도 쓸 게 오지가 없었죠. 워낙 궁금했던 친구니까. 근데 걔가 어떤 게 있었냐면 학교에서 걔가 정규를 되니까 1등부터 정규 한 20등까지 뽑았어요. 특별반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자율학습 특별반을 만들어서 걔네들을 소위 말하는 독서실 책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명도 다 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특별반을 만들어주고 에어컨도 되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고3 교무실과 바로 옆에 자습실을 만들어갖고 질문하기도 되게 쉽게 만들어놓은 자습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 자습실을 안 갔어요. 그리고 어땠냐면 그냥 교실에서 그랬어요. 처음에 다니는 거 끝났어요. 근데 걔가 왜 그랬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미안했다는 친구들한테 그냥 일단 미안해서. 근데 제가 좀 발전시킨 건 뭐냐면 사실 부담한 거죠. 사실 같은 수업료 낸 학생인데 누구는 공부 좀 잘한다고 그런 짓 하고 누구는 못하는 짓 하고 자기는 부담했다고 생각했고 안 갔어요. 나중에 학교 갈 때도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학교에 먼저 오는 친구들이 앉는 거예요. 등교 순으로 자리 배정하는 걸 바꿨어요. 그리고 걔가 어딜 썼냐면 서울대 정예를 썼어요. 사실은 정치인들은 어때야 되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야 되나요?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야 되나요? 그런 특권의식들 있죠. 그 특권의식을 갖지 않겠다는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거기서.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누구나 자율학습들은 한 번씩 해봤을 거고, 그 중에 에피소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몰랐어요. 걔는 그걸 써야 될지. 근데 걔가 그걸 어떤 항목에 집어넣냐면, 3번 항목에 집어넣었어요. 학교하고의 갈등이죠. 그러니까 애들 갈등 쓰다 뭐 쓰는지 아세요? 동아리 준비나 축제 준비하다가 친구하고의 갈등. 다 이걸 써요. 그 다음에 학생이라다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잘 갖고 있던 강박관념 때문에 사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문화는 조금 다르게 했는데 이게 공통화가 나오기 전에 썼던 거는 한 친구는 뭐였냐면 체스 갖고 썼어요. 예를 들면 체스할 때 장군이라는 표현을 체크메이트라고 표현해요. 근데 걔가 이제 아마 체스나 뭐 바둑이나 장기는 더 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오목이나 하다못해. 근데 그 친구가 체스 뒀던 경험을 썼더라고요. 체스를 잘 보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체스를 좀 잘 둔 편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갖고 뭔가 쓸 게 없는 건데 걔가 이 체스와 장기를
그럼 둘 다 어떤 걸 잘 두냐 했더니 체스는 잘 두는 장기는 잘 못 두게 했어요. 친구들하고 체스 두면 다 이겼는데 장기는 되게 많이 친대요. 어떻게 비슷한 룰인데 그 다음에 똑같은 아이인데 장기를 두냐 체스를 두냐에 사실 실력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럴까? 이게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거 갖고 집어든 게 뭐냐면 어떤 룰이나 어떤 필드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월한 사람과 우월하지 않은 사람이 나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20 만점자는 여기 있으면 우월한 인간이죠. 뛰어난 사람이다 이 동네에서는. 자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아프리카의 카나리 상황에 갔다 그러면 뛰어난 인물이 있다고 그러지 않을까? 무심해하고 비교하면 뛰어나지 않죠. 자 한국에서 뛰어나지만 갑자기 아프리카가 뛰어나지 않죠. 그러면 어떤 룰과 규칙을 두느냐에 따라 사실은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은 게 바뀌어집니다. 자, 근데 그런 사고를 주로 원하는 데가 뭐냐면 자전이에요. 자전을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룰들이 재구성되는지, 어떻게 통합되어 가는지. 그리고 체스가 또 연결시켰어요. 간단한 사례거든요. 처음에 제가 부탁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하려고 하지 마고요. 그냥 자기가 한번 돌아오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에요. 첫 번째 부탁드리고 자, 두 번째 뭐냐면 이제 그런 과정들 이거 이제 자료 집에 좀 있습니다. 자, 차가운 한번 보죠. 자료집에. 그럼 이제 몇 가지 기록들이 나올 거예요. 뭐 지방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32쪽 한번 펴보시죠. 제가 처음 얘기 드린 게 여기 이 부분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것을 모두 기록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과 연관될 수 있는 뽑아내는 훈련들을 좀 해놔야 되겠죠. 이 중에 어떤 게 될 거냐. 근데 이거를 아이 혼자 해낼 수 있으면 학생 혼자 해내주면 되게 좋은데 사실 학생 혼자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 것 중에 어떤 게 이해할 건가 될 건지 안 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외고생이었는데 걔는 이제 평발 갖고 쓴 친구가 있었어요. 평발. 원래 내가 생각 못했거든요. 그 평발은 이제 단점 갖고 쓰기 시작한 거였는데 신체적 단점이죠. 평발이. 그래서 뭐냐면 장점으로 가죠. 걔가 그 외고 합격한 다음에 부모님한테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보여행을 하는 걸 허용해달라 했어요. 부모님들. 그래서 친구들하고 뭘 하게 되냐면 덕소 있죠. 이 덕소부터 시작해서 강화도까지 걷는 거였어요. 룰은 어떤 거였냐면 한 번에 완주하는 게 아니고요. 친구들하고 덕소에서 출발해서 예를 들면 뭐 용산까지 왔다. 그럼 집에 와서 자요. 다시 돌아가서 용산에서 출발해서 다시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렵다. 하도 이제 소위 말하면 운동을 안 하니까 다른 친구도 되게 잘 가는데 자기는 되게 못 갔던 거예요. 못 간 기억이 실제로 실패했어요. 그 친구. 그래서 사실 쓸 게 아닌데 사실 그거 갖고 썼어요. 쓰라고 했어요. 제가. 다른 거 쓸 게 거의 없어요. 그 친구. 그래서 결국 뭐 했냐면 약간의 그 뻥까지는 아니지만 뻥튀기까지는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비슷한 한 걸로 쓰기 썼어요. 쓰기 썼는데 사실은 그것도 얘가 몰랐던 거죠. 그거를 이제 누가 잡아주냐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경험세 그걸 잡아주던 아니면 학원에 부탁을 드리던 학교 선생님에 부탁을 드리던 그걸 옆에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본인은 잘 못 잡아요. 사실은. 남의 이야기를 이건 이해가 되겠다 이해가 되지 않겠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에 다시 재배하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자기 에피소드를 정리해보는 것. 두 번째가 이게 대교 공통문항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인지 아닌지를 추려보는 거. 자, 세 번째 뭐냐면 그렇게 추린 다음에 쓰기 전에 조사를 하셔야 돼요. 인터넷 검색도 하고 이래서 조사를 해봐야 돼요. 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가 변화한 표현이 아닌가. 뭐 하다보니 이런 거죠. 여전히 외국어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어는 되겠다는 놈이. 외국어시 패스라고 적어놓은 애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외국어시 보나요? 안 보거든요. 사실. 외교원에 가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선발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걸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잘 판단하고 자료를 조사해야 될 거예요. 그런 자료 조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조차도 다시 점검하거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혹시 영어 단어 중에서 수학을 한번 해볼까? 이 친구를 한번 잠깐 보죠. 작년에 이 친구는 제가 최대한 유명성을 보장하려고 좀 다 지웠는데요. 36쪽 한번 잠깐 펴보실까요? 제가 항목별로 대답하는 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간단하다는 걸 잠깐 볼게요. 36쪽에 보면 자기소개서에 뭐가 들어가 있죠? 후식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예전에
제가 요구했던 경우가 2013학년도에 자전 썼던 친구한테 사실은 올루의 공식 갖고 쓰라고 했었어요. 근데 올루의 공식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도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기소개 쓸 때 이 공식을 찾아보고 다시 유도 과정에 대한 정확한 공부를 한 다음에 써야 돼요. 잘못하면 거기 자기소개에 잘못된 유도 공식을 써놓을지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영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어와 관련된 것도 내가 학업 성취를 적을 때 어떤 친구는 이런 거 하고 썼어요. 이게 재수생이었는데 걔는 이제 연대를 다니다가 서울대를 준비하려고 반수를 시작했던 친구인데 영어 단어 중에 혹시 서브젝트라는 단어 아시죠? 서브젝트. 단어 뜻이 뭐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부담스러워요. 서브젝트라는 단어가 주제가 되기도 하고 주체가 되기도 하죠. 혹시 명사는 주체나 주제인데 동사 뜻을 아시나요 혹시? 어머니들? 서브젝트. 제가 사실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도 그렇지만 저도 이 서브젝트라는 단어가 중학교 때 외울 때 너무 안 외워졌어요. 명사는 되게 잘 외워졌거든요. 주제나 주체나 이렇게 잘 외워졌는데 동사가 통제받는다는 뜻이에요. 사실 주체라는 명사면은 어떤 동사여야 될 것 같아요? 통제받는일까요? 통제하는일까요? 얘는 서브젝트인가요? 오브젝트인가요? 얘는 오브젝트죠. 그럼 얘가 통제받는 걸 갖고 제가 주체 서브젝트니까 제가 통제하는 것 같은데 영어 뜻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라틴어를 보니까 뭐냐면 서브라는 말이 뭐뭐 아래서라는 뜻이고요. 젝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조롱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뜻은 누구 아래서 조롱받다는 뜻이에요. 얘들 잠깐 볼까요? 이 마이크 조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야, 너는 왜 이렇게 얼굴 톤이 이렇게 시커먼냐? 자, 제가 조롱하면 얘는 놀림을 받을까요? 놀림을 받지 않을까요? 안 받겠죠? 누구가 놀림을 받을 수 있나요? 사람 말이에요. 오브젝트라는 뜻은 사실 뭐냐면 조롱받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오브가 부정입니다. 오가. 그걸 갖고서 뭐 했냐면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나중에 제가 일본어 한번 쓰는 법을 알려드릴 때 제가 구체성을 말씀드렸죠. 애들이 잘못한 뭐냐면 일본어 한번 같은 데 특히 고교 생활 과정에서 학업 성취 과정을 적으라니까 이게 뭐 하냐면 거의 교과 후에 그 뭐라 그럴까 자기주도적 학습에 특히 전도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적을 어떻게 올렸고요. 뭐, 저희 뭐 5분 동안 짝짝이 시간에 어떻게 영어 단어를 외웠고, 뭐, 등하교 시간 공식을, 뭐, 수학 공식 어떻게 외웠지, 막 이런 거 적어 놓습니다. 학원을 절대 안 다니는 거 적어 놓는데, 사실은 그게 학업 성취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저 이 친구가 어떻죠? 공식을 적어 놨죠, 아예. 구체적인가요, 추상적인가요? 구체적이죠. 이래야지 성격이 돼. 아까도 영어 공부 마찬가지로 내가 영어 단어를 100만 개 외웠어요. 자, 외운 공부가 하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서브젝트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걸 걔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 동생이 걔가 대학교 1학년 때 라틴어 수업을 들었어요. 자, 반수하는 걸 아예 밝혀버렸어요. 연대를 다니고 반수하고 있고 라틴어 수업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 라틴어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다. 그리고 내가 영어 공부하는 과정에 재수하는 과정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영어를 외우기 쉽다. 이것이 써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실체적으로 그 과정 단계를 공부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유도 과정에 대한 비판을 해도 돼요. 나중에 수학 같은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자기들이, 근데 이런 건 사실은 처음부터 머릿속에 있지는 않거든요. 서브하고 젝트라는 단어가 나눠져 있다. 그건 뭐냐면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인터넷 검색하든 아니면 전공지가 찾아보든 그걸 찾아서 정확히 그 맞는 표현들을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자기의 어떤 과거의 일이라고 반성해보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그걸 한국으로 재배열해보는 거 하나. 그리고 이야기가 될지 안 될 건지. 세 번째가 자료를 찾는 거.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이걸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이걸 수정하고 다듬어가야 될 거예요. 이 다듬어 과정은 사실은 악센타를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심지어 한자로 적을 수도 있고요. 한자는 게 많습니다. 지금 공식도 저기 표현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불어로 적을 친구도 있고, 열정 문구로. 그리고 독일어 쓴 친구도 있고요. 그게 뭐 크게 가산점 되진 않겠지만, 자기 학생부 내용과 연결된다면 충분히 이야기될 만한 거리들이 된다. 그리고 그걸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라틴어를 쓰는 것도 있어요. 아까 그 친구는 라틴어 갖고 많이 써버렸어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 자기가 그 지적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약간 치장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 치장 과정까지 나중에 필요해요. 어떤 친구는 자기소개서 이제 밑줄 걷던 친구도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직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 이제 제가 부탁드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뭐 학교생들 자기소개서를 구하실 수도 있고요. 이럴 수 있는데, 가장 떨어지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생들의 자기소개서에 에피소드를 베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바꿔내거나, 에피소드를 약간씩 번역하거나, 다른 틀로 쓰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회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쉬운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애들이 제일 많이 베껴서 충동해지는 게 뭐냐면, 독서 목록의 서평이에요. 자료 공작하다 보니까 독서 목록의 서평들을 베껴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게 나아요. 사실 제 아내까지 얘기하는데 아내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 다 채점할 때 레포트 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 짜집기율이 나와요. 애들 레포트 딱 띄우잖아요. 짜집기율이 나와요. 20%인치, 15%인치 나와요. 근데 레포트가 그 정도면 자기소개서는 훨씬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문장을 한 문장에 닮아있으면 심각해질 수 있어요. 한 문장이 똑같아 버린다. 그럼 정말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기소개서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 거니까 바꿔내겠지만 추천서가 문제가 돼요. 실제로 합격률이 떨어진 학교들의 검토해볼 뭐냐면 추천서 혹시 베낀 추천서가 있지 않은가를 확인하셔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사실 밀봉하기 때문에 어머니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추천서가 베끼는 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얘기하면 베끼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외부에 맡기시거나 하시거나 이것도 사실 좀 위험하실 수도 있다. 그분들이 베낄지 안 베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희는 절대 베끼는 안 합니다. 첨삭을 해주는 것이 애들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거나 첨삭을 해주는 것이 대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대답권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그 첫 번째 항목이 이거 다시 한번 가보죠. 여기를 볼게요. 그냥 36쪽 올라가 볼게요. 첫 번째. 목표 제한기간 중 학업의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제일 편하게 많이 쓰면서도 사실은 변별력 있는 소개서가 안 나오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러면 되게 좀 편하긴 해요. 뭐냐면 학생들하고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본다면 심화 과정을 수강했으면 되게 편해요. 학교에서. 혹시 뭐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심화 과정을 이수하신 분이지 그러면 이제 좀 쓰기에 연기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내신이 안 남았을 때 예를 들면 기본 과정에 애들 선택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선택해서 내신이 잘 나왔을 때는 뭐 거기서 변명이나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 굳이 만약에 심화 과정을 가서 선택자가 별로 적어서 그건 사실 학생분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면 내가 학점 내신을 포기하고 심화 과정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거 내가 그걸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 이런 소스가 있는 친구는 좀 편하겠죠. 사실 그 얘기를 끌고 가는 근데 보통은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내신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심화 과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얘들 뭐 하냐면 단순히 학업 성취가 올라간 점수들을 나열하거나 몇 점에서 몇 점에 가거나 혹은 6편에서 어떻게 맞았거나 이런 걸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런 거 절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니 다르게 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갖고 올라오셔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꼭 국영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전공과 연결시킬 수 있으면 훨씬 좋게 돼요. 애들은 면접과도 같이 연결됐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영신여고 친구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종교 관련해서 썼는데요. 자기 공부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선생님은 종교에 대한 스펙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종교 관련된 스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종교학과를 제일 많이 써요. 영신이 종교학과를 거의 매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스토리 나오기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잡는데 걔가 자기소개서 쓸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컨셉을 잡았었냐면 신의 존재성에 대한 질문들 중에 수학과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그 실제 면접에서 교수가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게 자기소개서 보고 자기소개서가 대충 어떤 거냐면 허수 아이하고 신의 유사성이 있어요. 예를 수학에서의 허수 아이라는 건 실제하는 순간, 실제하지 않는 순간. 원래는 실제 자연 수는 아니죠. 실제 세계 존재하는 수는 아니지만 수학 문제 풀 때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하죠. 근데 신도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이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죠. 학문적으로 본다면. 믿음으로 본다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학문적으로 본다면 존재한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종교학과가 필요한 이유 그런데 그 종교학과의 매력은 뭐냐면 신은 허수 아이처럼 다뤄줘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있는 것처럼. 사실 그걸 빼고 뭔가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IS들이 저 짓을 하고 다니는 이유를 사실은 신이라는 존재성에 대한 허수 아이를 놓고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심한의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수학 문제랑 머리를 연결시키면 자기 종교 문제를 연결시켜서 사실 자기 사고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사실은 그 문항 세 가지 있잖아요. 그 세 가지 공통 단어가 있어 혹시 아세요? 지금 자소서 공통 문항 세 개 중에 똑같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죠. 이게 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문제나 얘기했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장 중요한 하나가 확장이에요. 자기 사고의 확장. 심화범 확장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교과 과정에서 단순히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대한 어떤 학습적 방법에 대한 서술이 학원에서 성취하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심화된 논리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지금 아까 그 나와 있는 샘플 같은 경우도 걔도 이창 그 소위 말하면 함수값 병정식 갖고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소스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게 역사학대로 가셔도 돼요. 아니 우리가 역사학과 쓰겠다. 예를 들면 이공계 친구들 쓸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사실 요즘에 우리 황동현 소장님이 되게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적정지수가 관련된 논의들 많이 하세요. 사실은. 이것 쪽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적정지수와 관련된 논의들. 혹시 적정지수를 궁금하시면 상담 신청하시고 황동현 소장님이나 저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면 이과 친구들이 아마 잡아가는 과정도 되게 문과보다 혹시 쉬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심화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심화 과정은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 구체성으로 드러나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아이들이 처음에 난 이런 경험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난 이런 경험 없어요. 실제 다 있어요. 실제.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기소개된 미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1년에 자기소개 학습 때 보는 게 한 90개 정도 되는데 보면서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아,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했는데 애들 걸 파보잖아요. 이렇게 파보면 제가 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 말이었나? 그때 한번 이 지구상에 물송이가 내린 게 30억 년 전부터 내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30억 년 동안 눈이 내렸으면 얼마나 많이 눈이 내렸을까요? 아마 눈꽃송이의 세면은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근데 그래도 유한계가 내렸을 텐데 30억 개의 눈송이는 그러니까 30억 년 동안 내렸던 그 눈꽃송이를 다 합쳤을 때 그 눈꽃송이의 모양은 딱 뭐죠? 육각형이에요. 근데 그 육각형의 눈꽃송이가 한 번도 똑같은 눈꽃송이가 없었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건 어머님들이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먹지 마야 우리 아이는 다르죠. 그걸 잘하셔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선생님은 절대 못 잤어요. 아이들이 먼저 써주고 어머님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시냐면 선생님들의 손길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눈꽃송이가 다른 걸 잡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뭇잎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똑같은 나뭇잎은 없어요. 봄에 이렇게 꽃송이가 올라오거나 나뭇잎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작년에 봤던 나뭇잎과는 다른 나뭇잎이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밤하늘의 별도 매번 똑같지만 봄하늘에 별 수 있는 별자리하고 겨울에 볼 수 있는 별자리하고 예를 들면 겨울에는 백조자리가 잘 보였다면 봄에는 처녀자리가 잘 보여요. 황소자리가 잘 보여요. 다른 별자리가 보이거든요. 그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구체성이 우리 아이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걔가 허수아이 갖고 시간이 연결했다고 하니까 걔도 처음부터 그랬을 아니죠. 근데 저희들이 다른 걸 준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믿고 보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 학업 능력도 단순히 점수화시켜서 우리 아이는 점수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라고 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학생부랑 연결시켜주는 건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사례를 뭐 더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애들 뭐 이렇게 좀더 가면 수학 같은 경우 보면은 어머니가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애들한테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무한급수 중에서 보면 무한급수가 갖고 있는 오류들도 있어요. 수학적인 경제. 애들 미분 같은 경우도 좀 재밌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분이랑 무한급수나 아니면은 기하학에서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 문제만 잡아서 쓸 게 되게 많아요. 역사도 아까 잠깐 얘기하는 게 많았는데 역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는 사실은 교과서를 약간 삐뚤하게 보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역사 관련된 문제였어요. 가장 단적인 게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국사 예전에 공부할 때는 학생 때 우리나라가 천여의 외침을 받았다고 써있는데 뒤에 보면은 단일민족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천여의 외침을 받은 나라가 단일민족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지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몽고의 지배도 있었고 청의 지배도 있었고요. 과연 단일민족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제기가 아주 단순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뭐랑 연결시켜주면 동아리 활동과 연결시켜도 되는 거죠. 심화시키고 확장시켜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과 친구, 그 친구가 2013년도에 그 친구 2013년에 경찰과 서울대 경찰과 친구 중에서 걔는 어떤 걸 썼냐면 경제학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혹시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뭔지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아마 제가 얘기한 금방 아실 거예요. 뭐냐면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가 유한한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고 정의하죠. 근데 재환, 무한한가 유한한가? 유한하죠. 자, 근데 그래서 뭐냐면 경제학적 생산에서 어떻게 되냐면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면 시장이다. 근데 걔가 그때 얘기한 건 뭐냐면 아무리 효율적으로 생산해도 유한한 걸로 무한한 걸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 결국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재환은 유한한데 채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사실은 경제학은 행복의 논리가의 불행의 논리. 불행의 논리가 아닐까? 하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경제 선택에서 경제법을 공부하면서 경제학의 기본 천장을 다 돌아간 거야. 다 보고 나서 다시 천장을 갔더니 희소성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내가 본 경제만으로는 인간의 행복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대학 가서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그 친구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화시켜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첫 번째 항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인데요. 고등학교 기간 중 배우고 느낀 점이 있어요. 그 학생의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사실은 뭐 전공적성도 보여줄 수 있고요. 다양한 걸 보여줄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것도 아이들이 주로 뭘 많이 쓰냐면 그 학생회나 동아리나 조별 탁구 활동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그걸 만들고 그걸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해서 되게 뿌듯했다. 과정은 되게 힘들었다. 이런 거 그냥 쓰고 애들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반적 스토리는 사실 다 써야 돼요. 동아리 활동도 해봤고요. 그 동아리 활동에서 뭐 결과물이 있으면 좋겠죠. 논문을 썼다 이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대동소이한 결과물이 다 나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이번 학번 쓰다가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기 보면 우리 자료집에 보면 그 37쪽에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친구는 작년에 서울대 간 친구의 그 자기소개서인데요. 수정된 원본을 실어놓은 게 아니고요. 수정 과정에 있는 본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해놨냐면 이번 항목은 거의 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친구죠. 그냥 학교에 있었던 것 중에 진행 상황에 대한 서술이고 나는 이런 걸 했고 친구랑 이런 갈등이 잠깐 있었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뿌듯하고 그래서 결국 뭔가 얻었던 성취감이 있었다 라고 쓰는 걸로 끝납니다. 거의. 근데 아이들이 보는 게 되게 세상을 볼 때 되잖아요. 이런 높이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높이로 볼 수도 있고 이런 높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 친구놈 중에 하나가 그 영화를 되게 좋아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극장을 하나 했는데 신촌에서 지금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 걔 영화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100석이 한 100석 되는데 1,000명 앉아있고요. 그 1,000명도 자거나 토하고 나와요. 뭐랄까, 되게 실험적 영화를 가지고. 근데 제가 영화 보러 갔다가 어떤 영화를 봤냐면, 일본의 그 오지라고 하는 감독 영화인데, 일본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람들 잡아다가 막 머리를 떼갖고 뭐 볼을 퍼먹고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야기는 되게 평범한데 사람들이 15분 앉아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다 토했어요. 저도 가서 토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4살짜리가 주인공인데 그 4살짜리가 누구라고요? 4살짜리 뭘 하냐면 카메라가 4살짜리예요. 카메라의 높이가 이런 높일까요? 이런 높일까요? 되게 낮겠죠. 그 다음 4살짜리 키워보셨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해보시면 걸어다니나요? 뛰어다니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앉은 카메라가 뛴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1시간 반 동안 보여주거든요. 멀미 나서 다 토하거든요. 근데 그 오진이 감독이 보여줄 게 뭐냐면 실제로 카메라 높이면 어떤 게 정상적이냐면 성인 남자의 높이, 성인 남자의 높이에서 이렇게 다 보여줘요. 심지어 만화 영화도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익숙한데 다른 관점을 보이면 아이들이 토나요. 근데 너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관점을 보여주면 되게 참신해 보여요. 애들이 자기 속에서 필요해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뭐야? 애들이 절대 언급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예산 문제가 있어요. 애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쓸 수도 있어요. 예산.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지, 우리 동아리. 그다음에 이 책임을 어떻게 분배해 나갈 것인지. 실제로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게 고민거리라고 별 생각하지 않아요. 안 씁니다. 그럼 오히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훨씬 더 뭐냐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아리 문제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스포츠 동아리에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야구를 잘 못해. 야구 동아리 했는데 야구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후보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게 뭐냐면 통계 분석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반의 타율, 그 다음에 방어율, 그 다음에 실제로 득점권 타율, 자, 이런 거 다 뽑아서 머니볼이라는 책, 영화 아시죠 혹시? 그 밀리 단장같이 어떻게 했냐면 이 단장같이 통계를 하고서 애들이 타수를 조정시키거나 데이터를 썼어요. 처음에 내 칠차례고 찬스인데 애들 다 욕심 때문에 뭐하고 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통계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찬스에서 득점권 타율 2천이 낮아. 그러니까 이번에 데이터를 받아들이자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통계를 어디다 써먹었냐면 스포츠 활동에 써먹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애들한테 갈등을 조정하는 거 그냥 모여서 갈등 조정하게 했다. 그 기회를 안 들었다가 아니고 실제로 통계적 자료를 갖고 너는 왜 이 타순에서 얘가 들어가고 너는 왜 빠져야 되는지를 설득해낸 거죠. 그럼 누가 더 리더십 있어 보이냐? 사실은 통계적 자료를 썼을 때 훨씬 더 리더십 있어 보이죠. 자, 그런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일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그것도 다른 결로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동아리 얘기를 쓰는 건 좋지만 그 동아리 아이가 평균적으로 친구들끼리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나왔다까지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른 분야를 썼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게 쓸 게 없다고 해서 일반적인 분야를 썼다. 그 뭐가 필요하냐면 배우고 느낀 점이 필요해요. 더 확장되는 사고예요. 동아리에서 했던 걸 어디로 발전시키냐 논문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동아리 토론이나 세미나 했던 건데 그걸 논문으로 발전시키거나 확장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심화되거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동아리 문제는 좀 다른데 확장시킨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해성 친구였는데 해성에 보시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걔는 그 사실은 집이 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차상위까지 받았는데 기초생활을 못 받았는데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택시 운전하세요. 그 다음에 도서대여점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잡을 갖고 계세요, 아버지. 그래서 거의 집은 이제 망해갖고 쪽방 하나를 같이 여기 가질 수 있는 4인 가족인데 남동생하고 자기랑 여자학생이고 아빠랑 엄마인데 거의 아버지는 여기서 들어와서 주무시지 않는데요. 택시 운전에서 택시에서 자거나 아니면은 도서대여점 의자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걔가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봤냐면
첫 번째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공감인 거죠. 아까 제가 공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엄마한테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냐면 아버지한테 영향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자기소개서 쓸 때. 왜 그럴까요? 교수나 입사관도 대부분 다 엄마인가요? 아빠인가요? 아빠가 많아요. 우리는 아버지들 되게 착각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고민 있을 때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여론조사에 보면 아이들은 거의 6.3%는 아버지를 찾는다. 나머지 친구죠, 거의. 엄마가 20%, 나머지 친구예요. 근데 입사관도 그 착각 속에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영향받은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버지 영향이 좋은데 그 친구도 아버지하고 공감하고 첫 번째 아버지 처를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에 엄마가 겠죠. 근데 우리 못 살아. 아버지가 사업 잘하지. 근데 아버지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아버지는 너무 자기가 본 인간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의 24시간 일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보면.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불쌍함만 느낀 게 아니고 뭐냐면 그걸 걔가 어디로 확장해 가냐면 우리나라 사회 문제를 확장해 가서 걔가 영대 사회학과 시작하면 됐어요. 자기 성장 배경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확장시켜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다른 결론을 읽어내거나 동아리 문제가 너무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내가 확장하거나 심화시킨 과정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항목인데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되게 식상한 게 되게 좀 많이 나와요. 뭐냐면 그 38쪽 한번 펴보시죠.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축제 기간의 갈등, 동아리끼리의 갈등이거나 동아리 내에서 준비하는 동안에 구성원과의 갈등,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거거나 아니면 봉사, 그 두 가지가 가장 흔하게 갈등 상황을 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주로 어떤 자질을 보는 걸까요? 그 친구하고는 인성적인 거, 인성. 제가 얘기하는 인성은 사실 대학에서 얘기하는 인성은 단순히 우리가 착하다 이런 게 아니라 리더십까지 포함되는 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더십도 보는 거겠죠. 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 리더가 해결해야 될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동년배끼리 리더가 많이 필요할까요? 어떠세요? 아니죠, 사실. 동년배 같은 신분을 갖고 있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리더가 많이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 리더는 언제 필요할까요? 수평적 관계일까요? 수직적 관계일까요? 수직적 관계일 때 리더가 좀 필요하죠. 아이들의 경험은 다 뭐냐면 수평적 관계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친구하고의 갈등밖에 거의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유학설 했던 친구 있죠? 걔 누구랑 갈등이 있었죠? 학교랑 갈등이 있었어요, 아예. 학교에서 자습실을 만들었는데 그걸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그 거부만 끝났으면 되게 폭력적인 방식이 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학생이 대안을 제시해서 학교에 자기는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선생님? 그리고 학급 토론에 붙이고 채택까지 됐어요. 학생들이 반대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그 의견을 학교 전체를 학교에 받아줬어요. 자, 사실은 학교하고 갈등이 있어도 돼요. 아니면 이런 거죠. 과목 선택. 애들 불만 되게 많습니다. 애들도 소위 말해 학교와 갈등하고 다 뭐 쓰는지 아세요? 급식 써요, 주로. 먹는 게 최대 관심사야, 애들이. 우리 학교 급식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이런 거 쓰는데. 사실 그거 말고, 소위 선택 과목이나 심화 과목에 대한 학교들이 갖고 있는 문제식이 별로 없는 거. 이런 거 갖고서 학교의 갈등 문제를 풀어가는 거로 써도 돼요. 혹은, 이런 거 있죠. 후배들하고 있죠. 만약에 그 학술 동아리를 하는데 이론적인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마침 누구랑 누가 붙었냐면 내 친구랑 내 지금 2학년 친구랑 1학년 후배들이랑 붙었습니다. 마침. 내가 뭐 동아리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뭐 상관없어요. 뭐 직책이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1학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2학년이 틀린 걸로 내가 증명해주면 망신이라고 느낄 거예요. 2학년. 선배들이.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리더일까요? 친목을 지키는 게 리더일까요? 아니면은 친구들의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후배들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습니까? 자, 그걸 이제 써야 돼요. 실제 리더는 어때야 될까요?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갈등 상황에서.
그 다음에 원반 해결하기 되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학문적 논쟁이에요, 사실. 자, 거기서 타협. 불가능합니다, 사실. 서로 사이좋게 해결됐어요라가 사실은 갈등 해결이 아니에요, 그게. 진리를 굴복시키면 안 되죠. 자, 후배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뭐를 편을 드는 거죠? 학문적. 진리의 편을 드는 거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 선택해야 되겠죠. 물론 친구는 당분간 소원해 줄 수 있지만 친구에게 틀린 지식을 맞는 걸로 해주는 건 더 잘못된 거죠.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거의 똑같은 이야기들을 적고서 그냥 나와버립니다. 사실은 자기소개서 칸수 채우는 거에 아이들 때 그 끝이에요. 사실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자기소개 쓰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얼마 투자해야지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간단하고 날리고 써도 3주 정도 써요. 정말 힘드십니다.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대교 공동양식 있죠. 옛날에 양식이 다르더라고 학교마다 다 다르게 써야 돼요. 사실은. 과도 바뀌시죠. 그래서 이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뭐라 그럴까요? 3주에서 한 달을 소모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형보다 안 쓰신 것 같습니다. 수능 공부할 시간은 조금 뺏기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이제 투자할 만한 거 아닌가에 대한 먼저 판단을 내리시긴 해야 되고 그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을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시간이 들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다르게 글을 써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요. 사실 수업 내용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면 지금 제가 판단할 수도 없잖아요. 간단하게만 해서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게요. 요거는 제가 봉사활동 관련된 것도 이제 쓰는 것 중에 좀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급적인 봉사를 만약에 학생들이 잘 맞아 있다면 전공 관련된 봉사 쪽으로 많이 맞추셔서 쓰시는 게 좋아요. 얘들이 지금 우리 그 자료실에도 잠깐 보면 의대 간 친구인데요. 39쪽 뭐 볼까요? 서울대 의학계열 합격생이죠. 올해. 이 친구는 이제 소록도에 봉사활동 갔던 거예요. 근데 얘가 썼던 것 중에 잘 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별로 뭐 이렇게 식상해요. 그냥 처음에 별로 그 의무가 한번 갔다가 거기만 말 듣고 약간의 감동하고 마음의 변화가 좀 생겼고 그랬는데 어떠냐면 배우고 느껴서 어떻게 했어요? 행동이 바뀌었네 안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1년에 다시 참여하게 되죠. 그런 변화를 보여줄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랑 연결시키냐면 의학계열인데 이런 소록도라고 하는 환자들이 집단 거주지에 착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전공 관련된 봉사와 연결시킨 거예요. 만약에 동아리들에서 갈등 문제를 쓰실 때도 가급적이면 비전공 동아리보다는 전공 동아리 관련된 것들로 잡아주시면 좋겠다. 거기서 이것도 해결하는 방식들. 최근에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많냐면 팀별 아니면 조별 과제를 잘 해결했는가 해결하지 못했는가. 왜냐면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소위 말하면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명이 같이 어떤 작업하는 거를 원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4인이나 아니면 3인이나 5인들이 조별 팀 과제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때 전공 관련된 것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는 거랑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항목인데요. 4번 항목은 지원목이나 독서 목록이 있는데 이제 독서 목록이 요즘에 많이 뜨니까 물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안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독서 목록 같은 경우를 굳이 본다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신학교 같은 데 보면 독서 목록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보는 건 서울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위권 대학들도 독서 목록 좀 강화하고는 추세가 있습니다. 사실 합격한 애들 권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앞에 기록해놨는데 평균 독서 권수 그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권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고 내공이 크느냐 전공 분야나 내공이 정말 많다. 그럼 정말 세게 쓰셔도 돼요. 그럼 부동산 이런 게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미학 같은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미학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곰불치 서양기술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하고서 소위 말하면 이제 정말로 정자만큼 이렇게 준하게 썼던 친구들이고요.
제가 기억나는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서울대 인류학과 같은 친구인데 1.7이었어요. 1.7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레디스페이스의 슬픈 열대라는 책을 읽고 갔는데 사실 그 고등학교 추천서로 들어있지만 고등학생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 책 읽기에 하지 마십시오. 혹시 인류학과 준비한다고 해서 페이지 수로 전국된 책으로 보면 1000페이지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분적으로 본다면 이제 언어학 이론하고 해서 소시al 이론하고 야곱스 언어 철학이 들어있어요. 여기 구조주의라고 하는 스트럭처리즘에 대한 거의 바이블입니다. 원류죠. 보통 아이들이 앞부분은 여행이니까 재밌어요. 근데 뒷부분으로 가면 정말 눈물이 나죠. 왜 슬픈지 알 것 같아요. 왜 제목이 슬픈 연애였어요. 근데 애들이 못 읽어내는데 그거를 읽어낸 놈이 있어요. 제가 보면. 걔는 이제 그 사춘형 때를 읽게 됐어요. 사춘형이 서울에 일가가 나온 형인데 같은 방을 썼어요. 자기 서울에 올라가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읽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정말 세게 쓰셔도 됩니다. 이과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좀 있어요. 과학이나 이런 거, 이거 물리에 대해서 약간 천재성 보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 정말 세게 쓰고 시작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걱정이 좀 돼요. 독서를 어떻게 하고. 제가 정말로 그 독서가 충분히 잘 되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뭐 자기소개서 걱정 안 할 그거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요. 독서가 약하다. 이럴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작용할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소평이나 아니면 책의 내용을 정리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책의 내용을 쓰지 마십시오. 문제는 책을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가 첫 번째 중요해요. 경로예요. 그 경로도 누가 추천해서 이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이것도 공감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물론 교수들이 관심 있는 책이었으면 되게 좋겠지만 책도 어떤 책을 선별하는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너무 고전을 선택해도 되게 식상합니다. 이래도 되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볼게요. 만약에 고전 중 이런 거죠. 경찰과서 내는데 에덤스는 9%를 썼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읽기는 어렵지만 아니면 조금 얇은데 되게 있어 보이는 책 같은 게 있어요. 케네의 경제표 이런 책 같은 게 있어 보입니다. 사실 얇지만 그 다음에 이과에게 과연 파키피아를 읽을 수 있을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되게 유명하지만 뒤에 사실은 미적이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배운 미적과는 전혀 다르기도 합니다. 뉴턴 미적분은 우리가 배우는 미적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읽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뉴턴이 썼던 걸로 읽는다. 잘못하는 그 프린트가 내가 읽었다고 내는 순간에 거짓말을 찍힐 수 있어요. 교수님한테. 네가 그 미적을 이해했단 말이야? 이럴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애들 이런 거 했을 수 있죠. 군주론 정도는 애들이 읽지요. 그래서 군주론 얘기만 적은 애도 있어요. 아니면 또 이런 책도 그냥 뭐 읽기도 하는데 삼국지. 뭐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읽었어요. 쓸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너무 대중적인 책을 잡잖아요. 그러면 접근을 전혀 다르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삼국지에서 뭐 형제간의 의리와 뭐 이런 거 쓸 건가 아니면 인간의 처세술 뭐 이런 걸 쓸 건가 아니면 영웅이 앞으로 무명담을 쓸 건가 이런 거 쓰면 예를 들면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던 저기 사는 친구한테는 삼국지에 썼더라고요. 자기가 뭐 10번 읽었다는데 그 친구도 쓰는 게 다 뭘 썼냐면 그냥 처세술이나 영웅 같으면 뭐 제갈량의 지략이나 이런 걸 쓰고 싶어 했는데 사실 삼국지는 뭘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냐면 중국인들의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중국인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강호적 세계관을 강호하고 천하적 세계관이 있어요. 중국에. 천하는 뭐냐면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 지어있는 세계. 통일된 세계. 반대로 강호는 뭐냐면 강호하면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 아마 어머님도 잘 모르겠지만 아버님들은 아실 거예요. 무협지에 나옵니다. 강호의 의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강호는 어떤 세계냐면 수평적 세계. 의리라고 하면 수평이거든요. 이제 중국 애들은 이 두 가지 경계를 왔다 갔다 해요. 천하의 세계에 있으면 강호로 끌고요. 삼국지 이야기가 뭐냐면 강호의 세계에서 천하의 세계로 바뀌어가는 이야기예요. 분열된 세계. 한마디 형제간의 의리에서 어디로 가냐면 분신관계로 바뀌죠. 그거의 연결고리가 누구냐면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은 천하를 꿈꾸는 인간이고 관우는 강호를 꿈꾸는 인간이에요. 이 관우와 적법대전 이후에 바뀌죠. 역할이. 그 이야기가 유비가 황제가 되는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반대로 수호지는 반대예요. 수호지는 시스템적인 세계에서 어디로 바뀌냐? 반대로 바뀌어요. 소위 말해 양산박이라는 도적들의 모임으로 바뀌거든요. 수평적 세계죠. 중국이 통일과 분열을 막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해왔어요. 실제로 수호지는 지금 중국 정부에서 별로 추천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삼국지가 장려돼요. 왜? 통일
준비된 세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거든요. 중국 정부가. 자, 그 얘기를 썼던 애가 있어요. 다른, 탐독식을 안 된 다른 이야기를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걔는 어디를 갔냐면, 바로 역사를 가셨어요. 소설로 읽어낸 게 아니고 역사를 읽어낸 거죠. 자, 이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군주론을 썼다. 자, 근데 군주론 하면 애들이 왕이 뭐 이런 거죠. 뭐 여우 같은 왕, 늑대 같은 왕, 뭐 사사 같은 왕, 그래서 뭐 왕에 대한 막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통치 수리야 이런 걸 하는데 어떤 게 제가 또 바꾸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냐면 정치학과를 쓰고 싶었던 친구인데 정치학의 개념은 크게 보면 아주 큰 거는 권력 개념입니다. 권력. 권력은 뭔가요? 혹시 권력? 권력입니까? 교재 26쪽 한번 해보실까요? 26. 죄송한데 어머니들이 저한테 낚이셨어요. 제가 지금 금방 권력을 행사했어요. 제 말 따르셨죠? 나 26쪽 피셨죠? 이게 권력이에요. 상대방을 내 의지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권력입니다. 자, 이게 정치학의 핵심적 개념인데 군주론이 왜 이렇게 유명한 책이냐면 그동안 권력은 초월적 권력이었어요. 신이 부여한 것. 100번이라는 말을 지금 쓰는데 마치 권력이 밖에 있고 우리가 여기 있고 권력을 가져오는 것 100번을 장치한다는 말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군주론의 권력 개념은 뭐냐면 내재적 권력입니다. 애들 중력도 왜 이과, 문과니 이과니?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건 사실은 뭐죠? 사실은 하나만 있지 않고 질량이 두 가지가 만나야지 상호작용을 하죠. 반대죠. 그래서 중력도 권력이죠. 사실은 뭐냐면 군주론의 권력 개념은 초월적 권력이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권력이에요. 왕이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권력이 있기가 권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도 제 권력을 계속 따르시겠어요? 이 설명회까지만 들으실 거예요. 자, 밖에 나가서 이 버스 타세요, 저 버스 타세요 말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그럼 제 권력은 사라진 거죠. 자, 그게 사실은 군주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저 현대 정착에 추구하는 군주론. 자, 그렇게 읽어낼 수도 있죠. 저는 다르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볼게요. 더 통합적으로 읽으면, 자전가는 친구들 보면, 예를 들면, 국부론을 썼어요. 에덤 스미스 국부론. 읽어보지는 않지만 누구나 들어본 책이에요. 되게 식상하죠. 자, 근데 어떻게 써가지냐면, 군주론이라는 책의 서문을 누구한테 사실은 군주론을 누구한테 헌정했는지 아세요? 군주론이 에덤 스미스의 갑자기 국부론이라는 책을 누구한테 헌정했는지 아세요? 국부론. 경제학자인가 경제학자한테 헌정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뉴턴한테 헌정했어요. 왜냐하면 뉴턴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뭐세요? 만류력이죠. 에덤 스미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오이자노선이죠. 두 가지가 같은 거라고. 왜냐하면 시장에 아무도 개입하지 않아도 상품이 돌아가죠. 자, 천체는 누가 개입하나요? 안 개입하나요? 천체가 돌아갈 때만 누가 돌리나요? 지가 알아서 돌아가죠. 자, 이게 뭐냐면 뉴턴의 중력 개념을 어디다 적용한 거냐면 시장에 적용한 겁니다. 이게 부풀어요. 자, 그러면은 자전을 전공할 만한 애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식사랑 책은 잡아도 됩니다. 근데 그걸 뭐냐면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내가 정말 내공 있게 남들이 잘 안 하는데 진짜 전문적 책을 내가 쓸 수 있다면 써봐도 좋아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면접자까지 아예. 두 번째는 식사랑 책을 잡아도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책을 읽었을 때 여기도 지금 뭐가 되게 중요해요. 앞에 우리 세 개 항목이 뭐였죠? 배우고 느낀 점이었죠. 자, 독서 항목도 마찬가지로 배우고 느낀 점이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배우고 느낀 점. 감상만 적으면 될까요? 이게 만약에 윤리와 관련된 책이고 타인의 실천과 관련된 책이라고 한다면 실천의 모습이 보여지기가 좋아요. 나를 바꿔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게 이 친구 거 볼까요? 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서울대 사회학계를 합격한 친구인데 책입니다. 책 선정한 건데 원서 같은 거 써도 돼요. 원서 써도 되는데 그 41쪽에 보면 이 친구가 이제 영화 파리대형 본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인간 파리장에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 악한 무인도에 표현했던 애들이 시부서적 표현처럼 모여라 공동상같이 이쁜 이야기가 아니고 잔혹한 이야기가 돼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자연 상태에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점으로 사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인간의 그런 본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로 제가 인간의 본성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악하다로 끝난 게 아니고 뭐가 나온 거냐면 인간의 본성이 악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그 본성이 선하다고 보는 입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서 밀러의 책을 찾아봐요. 반대쪽 입장. 그럼 얘는 생각의 폭이 줄어든 건가요? 확장돼가는 건가요? 확장돼가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부탁한 거는 도서 항목 중에서 책을 봤을 때 그거를 느낀 점만 적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고의 폭이 확장돼 최소한 아니면 활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의 변화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도서 항목 관련시켜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거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접근 경로가 달라도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받는지 이것도 공감 갖고 쓴 것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그 친구가 되게 강렬했는데 그 친구는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책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책이고 그냥 내용이 많지 않고 그냥 한마디 꾸며주는 갈매기인데 그게 내용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꿈, 이 아버지가 내 나이 때 아버지가 어떤 꿈을 가주셨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사서 본 책이 아니고 아버지 서재에서 빼서 본 책이에요. 그렇게 그 책을 읽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코스 정리로 마중당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왜 꿈을 접고 낮게 날게 됐는지 높이 나는 갈매기가 아니고 왜 낮게 나는지 사실 아버지와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책이죠. 굉장히 중요한 책일 거예요. 전공과는 관련이 없지만 사고의 폭이 확장됐던 아니면 정서적 폭이 확장돼 갔던지 그런 걸 잡아주셔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지원금이 관련된 거나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건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시간상 제가 이제 이것들에 대한 준비 과정과 관련해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을게요. 뭐냐면 이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25쪽 한번 잠깐 펴보시죠. 자료식 25쪽. 일단은 23쪽에 보면 23쪽 잠깐 펴보시죠. 대학교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들이 있어요. 이건 올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질문 항목들을 조금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쪽에 가보면 면접 내용들인데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 면접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언제부터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자기소개서 준비는 사실 1학년 때부터 하기는 하셨어야 돼요.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 학생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쓰여질 건지를 같이 매칭시키셨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간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중간고사 끝나시면 준비를 시키시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면접은 언제 할 거냐 이건데 계열마다 조금 달라질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달라질 거긴 한데요. 최근에 면접들이 사실은 면접이라고 하면 구술에 가까워요. 그래서 면접 질문을 보면 상당히 따져놓은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꼭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대학도 나중에 면접 문제들 보면 거의 논술 문제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논술 유형과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풀이형 문제로 논술, 수리논술 문제랑 되게 비슷하지만 연대나 고대나 나머지 대학은 약간씩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 정말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 문과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면접 후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뒤로 한번 가보시면 자, 66쪽 한번 펴보세요. 올해 서울대 면접 문제였습니다. 지문을 여기 복원하지 못했는데 66쪽에 맨 첫 번째 지문 보면 손실의 필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있죠. 뉴욕의 택시기사들은 자유롭게 퇴근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들은 손님이 많은 맑은 날에는 일찍 퇴근하는 반면 손님이 구하기 힘든 비 오는 날에는 늦게 퇴근한다. 그래서 왜 그럴까? 사실은 이 지문 도피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쉽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거의 논술 문제에 준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그게 논술에 못 걸려요. 왜냐하면 준비 시간 한 25분 준비한 다음에 또는 20분, 15분 준비한 다음에 들어가서 10분에서 15분 동안 대답을 해줘요. 생각할 여력이 거의 없어요. 논술은 2시간 보거든요. 더 여유가 있죠. 면접은 훨씬 조금 가요. 이 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논술이나 면접 대비를 했던 기간들을 따져보면 그 기간이 좀 길었던 친구들의 합격률이 사실은 높았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모든 공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고민 안 하시잖아요. 영어 공부 언제 시작해야 되나요? 수학 공부 언제 시작해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시죠. 근데 제가 어머니 좀 반성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면접 준비를 언제 해야 되나라는 질문이나 논술 준비를 언제 해야 되나 질문을 하세요. 그건 사실은 뭐냐면 영어 선생님한테 수능 영어를 언제 준비해야 되는 질문과 비슷해요. 사실 다 하셔야 될 상황인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질문들은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샘플들 몇 가지 얻어냈습니다.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잠깐 소개해. 혹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학생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지금 노란 자료가 있습니다. 노란 자료 보시면 한 장짜리입니다. 거기 보면 뭘 좀 판단해 드릴 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 신청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뭘 좀 볼 거냐 종합전형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잘못 읽으면 근데 내신만 판정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첫 모두에 되게 좀 울 뻔했던 친구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이거를 내신 갖고 판단 내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3점 되면 무조건 못 쓸까? 학생 종합전형 4점 되면 못 쓸까? 일반 모의. 이거 그냥 어머님들이나 그냥 학생이나 바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걸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어떤 전공이 맞는지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옛날같이 학교에서 뿌려주는 걸로 쓰면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 결과를 놓고 본다면 중앙대 뭐 사회학과 같은 친구 보면 학교 내신에 1.8짜리는 같은 과에서 1.8짜리 떨어지고 내신이 거의 한 3.0 되는 친구 합격했거든요. 사실은 내신 갖고만 뿌려주는 시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걸로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판단이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들은 계열별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병상계열이나 인문계열이나 아니면 사과대나 아니면 자연계열. 자연계열 중에는 주로 이제 공학계열 중심으로 개설이 좀 될 텐데 그런 것들과 관련시켜서 자기소개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고 싶으면 상담 신청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로 희망하는 것하고 실제로 갖고 있는 스펙이나 스토리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 점검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가실 때 여기 내고 가시면 아마 학원에서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판정은 무료입니다. 무료 판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같은 경우는 잠깐 수업 설명을 잠깐만 드려볼게요. 이 파란색 자료 한번 잠깐 보시면 기본 프로그램은 5주하고 7주 정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5주는 기본 과정이 될 거고요. 7주는 좀 시간 과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다른 방식의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 아이들한테 면접하는 방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보통 1대1 면접으로만 진행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1대1 면접을 진행하는 게 사실 1대1 면접보다 확률이 높은 거는 아이들이 면접관이 되고 저희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과 학생들의 1대1 면접이 있지만 선생님 한 명과 아이들 2명이 신상을 해요. 그리고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학불 판정은 학생들한테 시키는데 실제 학생들이 되게 정확해요. 학불 판정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소서하고 마지막 면접까지 쭉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간단한 질문은 오늘 저한테 뭐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조금 세부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저 상담을 제출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 드리면 제가 설명에서 항상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분하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님이 잘못 판단하시면 우리 아이를 낳겠죠. 그러니까 어머님들만 논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충분히 정부도 공유를 하십시오. 이제 그 논의를 내가 입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검증 과정을 조금씩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을 좀 거쳐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설명회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